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 333쪽입니다. 주체적 개화와 중용, 부제는 육일준의 서유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일준의 서유견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그죠? 서양문물 직접 현지에 가서 경험하고 또 유학하면서 개화의 그 당시 개화의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많은 정보를 갖고 또 우리나라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유학 갈 때 이제 국가에서 보낸 유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서양 문물을 접한 그 유학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텍스트 문체를 보면은 조금 뭐 예전 문체지만은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화의 의미에 대해서 잘 짚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 책의 일부입니다만 우선 육일줄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텍스트를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서양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았지만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에 의해 서양 나라들 중에서 미국과 가장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미국이 특명 정권 대사로 루시어스 푸트를 파견하자 조선도 답례차 외교사절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883년 조선은 최초로 미국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명성황후 민씨의 조카이자 왕실의 외척으로 젊은 세도가였던 민혁익을 대표로 외교사절과 수행원 포함 모두 11명이 파견되는데 이 중 수행원이었던 육일준을 중심으로 조선인 최초의 미국 여행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미국의 초청에 보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서양의 발달한 제도와 산업을 둘러보며 견학하고 차관도 요청하고 기술 전수도 요청하는 등 많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보빙사의 대표인 민혁익은 미국에서는 프린스 민으로 통칭되었는데 프린스는 왕자 외에도 최고위 귀족의 칭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사신을 파견할 때 왕실 종친이나 부마와 같은 외척처럼 신분 높은 인사를 보냈는데 민혁익은 일본과 청을 다녀온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재밌는 게 조선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 주일 미국 공사의 주선으로 퍼시벨 로웰과 그의 비서 겸 통역관으로 미야오카 스네지로가 동행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로웰에게 정식으로 보빙사 서기관경 고문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국비 유학생 육일준이 사절단의 말을 일본어로 옮기면 미야오카가 영어로 옮겨 로웰에게 전달하고 로웰이 다시 미국에게 전달하는 아주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아주 불편합니다. 통역 과정이 그렇죠. 그만큼 이 외국 문물을 접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외에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죠. 그 외에는 처음이니까 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우리가 뭐 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통번역 앱이 있으니까 바로 말하면은 바로 상대방 국가 언어로 바로 통역이 되지만 지금은 뭐그 당시만 해도 불가능했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행은 모두 11명이었는데 민혁익, 홍영식, 서광범이 사절단 대표이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돕는 수행원으로 6.1중 고영철 변수와 일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미국의 군사제도와 무기에 관심이 많던 최경석, 현우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 우리탄과 위에서 소개한 퍼시벌 로엘과 그의 통역이자 비서 미야오카 국회 스네지로였습니다. 멤버입니다. 그죠?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일본 나가사키를 지나 도쿄로 향한 뒤 다시 요코하마로 간 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라비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에도 다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6.1주는 아라비코에 대해 아라비코는 객실, 식당, 목욕실, 주방을 갖추고 있다. 음식도 땅에서 나는 것과 바다에서 나는 것을 골고루 갖추어 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재빨리 요리해 내놓는다. 드넓은 바다 위를 한 조각 배를 타고 가는데도 마치 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편리하다. 7월 15일에 조선에서 출발한 사절단은 일본을 거쳐 8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로 출항하여 9월 2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몇 달이 2달 넘게 걸리죠. 약 3달.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하고 생각하면 교통상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미국에서는 사절단을 국빈으로 예우했습니다. 항구 양쪽에 군악대가 늘어서서 힘찬 행진곡을 연주해 주었고 사절단 일행은 느릿느릿 양반 걸음으로 배에서 내려 육군소장 존 스코필드 장군과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절단은 팰리스 호텔로 가게 되는데 호텔로 가는 길에 본 거리의 풍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듯하게 뻗은 길과 쌩쌩 달리는 전차, 길쭉길쭉 늘어선 높은 건물들은 사절단에게는 모두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절단이 팰리스 호텔에 도착해서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과 그 천장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 새하얀 벽과 우아한 장식, 호화로운 가구들이 세계에서 제일을 자랑하는 팰리스 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을 최초로 방문한 조선인들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팰리스 호텔에 대한 기록입니다. 종업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문이 사르르 닫히며 붕하고 위로 떠올랐다. 모두들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죠. 방에는 화장실과 목욕실이 딸려 있고 세면대, 수건빗, 거울이 두루 갖춰져 있었다. 방에 있는 종을 누르면 종업원이 냉큼 달려왔다. 식당으로 갔을 때 모자를 쓴 아름다운 여인과 키가 크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흑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흰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얼굴이 더욱 새까맣게 보였다. 다음날 아침 샌프란시스코의 시장과 상인들 그리고 스코필드 장군과 군인들이 줄줄이 우리를 찾아왔다. 상인들은 조선과의 무역에 관심이 많았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조선 사람들에게 팔기 좋은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바다를 보았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보빙사의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보빙사 기록은 오늘날 한국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빙사의 주요 인물이 갑심정변에 참여했다 실패해 기록 말살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내 일정은 신문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충실히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온통 조선에서 온 최초 여행자들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몽땅 치켜 올려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비단 저고리와 통넓은 바지 위에 펄럭이는 도포를 입었고 검은색을 주로 입었던 당시 미국인들에 비해 옷빛깔은 화려했습니다. 보빙사가 어디를 가나 기자들이 그들을 따라다녔고 신문에는 보빙사와 조선을 소개하는 글들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짧은 일정이 끝나고 보빙사는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서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까지는 7일이나 걸렸고 기차도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대륙 횡단 열차의 객차는 굵고 튼튼한 나무로 짰으며 길이는 20척에 이른다. 차창 양쪽은 유리를 끼우고 천을 들이웠다. 두 줄로 놓인 새 의자에는 화려한 융단을 깔았는데 한 의자에 2사람씩 앉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므로 차 안에서 먹고 잘 수 있게 이불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길에는 차와 말이 그치지 않는다. 그 번화한 모습이 과연 큰 나라의 서울답다. 아서 대통령은 없었지만 워싱턴에서는 조선에서 온 최초 방문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예법을 몰랐지만 미국인들이 하는 것을 보며 조선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서 재밌는 건 사실 몇 년 전 왔다 간 일본 사절단은 일본의 요리사까지 데려왔을 정도로 미국 방문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갔겠죠. 1883년 9월 18일 지금 이제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참 아쉬운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지리적으로 일본이 그 서양 문물을 좀 더 받아들이기 좋은 위치에 있었죠. 우리는 일본을 거쳐야 그죠? 보통 일본이 그 이제 섬나라로 이제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일본이 조금 유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기회가 많이 있었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물론 뭐 저기 6.1준도 책에서 나왔지만 무조건 서구 문물을 모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또 좋은 것은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또 받아들이고 그 서유기 원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일본보다 그 발전이 늦었고 결국 나중에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일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뒤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발달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무기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일본한테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지나온 역사지만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뉴욕의 호텔에서 드디어 미국 대통령과 조선 외교사절의 첫 만남이 성사되게 됩니다. 미국의 21대 대통령인 아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민혁익은 아침부터 로엘과 이것저것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빙사는 국왕을 찾아뵐 때처럼 반듯하게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그림은 보빙사가 아서 대통령을 만나 큰절을 한 그림인데 보빙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문기사에 실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과연 우리 보빙사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한 것일까? 일단 대통령을 아련했을 때 보빙사는 관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복장이 아니고 모자 역시 관모여야 합니다. 게다가 보빙사 대표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국 문물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했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로엘과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까지 묻고 연습한 걸 보면 이 그림에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사파는 서양에 알려진 조선의 양방 복장을 바탕으로 상상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진이 아니니까 그죠? 그림으로 지금 한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다른 주장으로는 보빙사 일행도 서양 예법에서 대통령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를 몇 점 내놓아 만군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조선 물건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박람회 갔을 때 1883년 9월 23일 뉴욕으로 돌아온 보빙사 일행은 뉴욕에서도 정신없이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뉴욕 병원과 신문사, 은행과 학교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뉴욕 병원은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평소에 말이 없던 민혁익 공사는 치료 방법이며 의약품에 대해 물었다. 최경석은 치료받는 아이들을 눈여겨보다가 한 사내 아이에게 침을 놓아
미국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기도 했다. 침은 시험이니까 그죠? 발전기를 돌리자 유리알 같은 전등에서 빛이 나와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일본에서 처음 전등을 보았을 때는 그저 신비한 힘으로 불이 켜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기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벌써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이나 이 서구 쪽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개화 속도가 빨랐죠. 그래서 일본은 벌써 전기를 사용하고 전등을 사용하던 시기였고, 조선은 전등이라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대낮이 아닌데도 실내에서 이렇게 전등을 켜서 밝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선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전신기는 전류를 통해 먼 곳까지 소식을 전하는 장치인데 이쪽 전신기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저쪽 전신기에 붙은 기구가 움직이며 종이에 글자를 적는다. 전신기로 워싱턴에 소식을 보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답장이 와서 다들 엄청나게 놀랐다. 이때만 해도 우리 조선에는 편지나 이런 거를 전달하려면 말을 타고 혹은 수레를 이용해서 먼 거리는 며칠이 걸리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최초의 이제 전화 전신기를 통한 좀 구식이지만 바로 통화가 되고 하는 것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발전된 정보통신 기구는 처음 봤으니까 그죠? 네. 신문사에 들려 신문을 만드는 과정과 인쇄 시설을 살펴보았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 소식이 바로바로 신문에 실리는 게 참 놀라웠다. 조선에는 아직 저런 인쇄기가 없다. 이 학교는 미국의 훌륭한 군인을 키워내는 곳이다. 우리는 과학 실험 도구와 천문 관측 기구 등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을 두루 둘러보았다. 기병 훈련도 구경하게 되었는데 큰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강인해 보였다. 나중에 들으니 학생들은 멀리서 바라본 울긋불긋한 우리의 옷차림 때문에 우리가 기부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마차들로 언제나 시끌벅적했는데 민혁익 공사를 보호해야 하는 최경석은 구경꾼들이 달려들거나 상투를 가리키며 웃을 때마다 사납게 노려보았다. 반면에 서광범 종사관은 싱글싱글 잘 웃고 말도 잘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온 기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이 잘 되려면 서양 문명이라고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모아 조선이 좀 더 발전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선에서 1884년 최초의 우체국이 생기고 1885년에는 미국인 의사가 세운 첫 근대식 병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고 전기신호로 멀리 소식을 전하는 전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익이 말한 어둠의 나라는 1887년 전기를 이용해 전등을 밝혔는데 보빙사가 미국을 다녀온 뒤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조선에 전등과 전화를 설치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장이 잦아서 건달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초기니까 그죠? 아직 완전한 시기 아니니까 한 번씩 불이 꺼지고 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 했을 때 그죠? 표현이 좀 웃기죠. 건달불. 1899년에는 서울에는 전차가 달렸고 인천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기차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1896년 덕수궁에 전화기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문명을 처음 만난 조선 최초 여행자들 덕분에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서양의 발달한 문물과 제도를 보고 배웠습니다. 보빙사가 돌아온 뒤 조선은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서 서양 여러 나라들과 두루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는데 여담으로 1887년 주미 조선공사관 개설 때문에 미국에 파견된 이완용 일행의 이야기가 있어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었던 보빙사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나이 든 축에 속해서 그랬는지
이완용 일행은 보빙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을 인솔한 미국인은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선실 안에 틀여박혀서 모든 걸 하인이 들여보냈고 조선관리 복색임에도 줄담배를 피느라 담배 쩐내, 똥냄새, 입냄새에다가 특이한 음식 냄새까지 내가 볼 일이 있어 선실에 들어갔다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예. 자,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려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미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마켓 스트릿에는 팰리스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라비에 들어서면 왼쪽 벽면을 차지한 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1875년 당시 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8층으로 지은, 겉모습은 현재와 별로 다를 것 없이 호화스러웠던 당시 호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상투에 망건갓을 쓴 조선 사람 8명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그로부터 8년 뒤인 1883년 그 호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흥미로워집니다. 자격으로 미국에 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던 호텔을 오르내리면서 2층 집이라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3,000명을 수용한다는 호텔의 크기와 숫자에 순박한 선비들은 얼마나 기가 질리고 압도당했을까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지진이 난 줄 알고 놀라서 허둥지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공부하던 중 고국의 갑신정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에서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귀국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렇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유기준의 이 나중에 저희 교면은 그 뒤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두 번 왔다 갔다 다른 이제 일본에 갔다가 그다음에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뒤에 다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국내에 정착한 뒤에 쓰여진 책이 서유견문입니다. 중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귀국하기 전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을 둘러본 그는 수에즈 운하와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거쳐서 2년 5개월 만에 귀국합니다. 그와 자신의 동료들이 연루됐던 갑신정변은 실패해서 모두 참변을 당했으나 그를 특별히 배려한 고종은 그에게 극형 대신 7년간 가택연금을 명령합니다. 이런 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그 당시 아쉬웠죠. 그 당시 판단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갑신정변이라는 게 어쨌든 개혁, 개방, 그죠? 이제 개화를 앞당기기 위한 그 개혁파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게 성공하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게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때 문을 걸어 잠근 게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우리가 좀 아쉬운 그런 역사 중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임금의 정치와 외교 자문 역할을 맡아본 그는 서양을 유람하고 보고 느낀 것을 서유견문에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명성황후 시에 단발령 등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고 혼탁한 시기에 내무 대신 등 요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국권을 찾으려는 운동을 하다가 4년간 외딴 섬에서 홀로 유배됐다가 11년 만에 그는 귀국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 합방에 수고한 78명에게 그 공으로 남작 자기를 수여했을 때 육일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다행히 그것을 거부하고 남은 일생을 저술활동과 계몽운동에 바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거부하고 어쨌든 남은 일정을 이제 인생을 이 서유견문 책을 쓰는데 집중했다는 거죠. 서유견문이 역사적으로나 국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최초로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최초의 서양 문물 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서유견문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문과 비고에 이은 모두 20권 70항목으로 556쪽이나 됩니다. 1편과 2편은 천문과 세계지리, 3편부터 18편까지는 서양의 정치, 사법, 행정, 교육, 군대, 화폐, 법률, 종교, 학문, 기계와 발명품, 상업, 혼례, 장례, 친구와 여자에 대한 사교법, 의식주 및 농작과 목축, 오락회와 사회사업기관 및 문명의 이기 등 외국 문물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개화기의 교본으로 양반과 지식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개화의 욕망을 자극해서 개화기의 첫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 오늘 이제 텍스트 그 서유견문 중에 일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전부 이렇게 다시 쓰여졌는데 원래 원본은 국한문 혼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이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유견문 중에 일부지만 우선 개화의 등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요. 개화란 인간 세상에 천만 가지 사물이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개화된 경지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개화된 거다. 개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재주와 능력 정도에 따라 높거나 낮은 등급이 있지만 국민들의 습속과 나라의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개화하는 과정이 똑같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오륜의 행실을 독실하게 지켜서 이 오륜은 알죠? 여러분 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이죠. 오륜의 행실을 독실하게 지켜서 사람된 도리를 안다면 이는 행실이 개화된 것이고 국민들이 학문을 연구하여 만물의 이치를 밝힌다면 이는 학문이 개화된 것이다. 나라의 정치를 바르고도 크게 하여 국민들에게 태평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는 정치가 개화된 것이고 법률을 공평히 하여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으면 법률이 개화된 것이다. 기계 다루는 제도를 편리하게 하여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면 기계가 개화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그죠? 개화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만 그 분야만 개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합친 뒤에야 개화를 다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길준이 볼 때 이런 나라 전체에서 여러 분야에서 정치, 사회, 학문,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금을 통틀어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든지 간에 개화가 지극한 경제까지 이른 나라는 없다. 개화가 완전히 100% 그죠? 최고의 경제까지 이른 나라는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대강 그 등급을 구별하면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개화하는 나라, 반쯤 개화한 나라, 아직 개화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이제 세 부류 정도,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개화한 자는 천만 가지 사물을 연구하고 경영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약한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진취적 기상이 웅장하여 사소한 게으름도 없고, 또 사람을 접대할 때도 말을 공손히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능한 자를 본받고 능치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도 깔보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야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지위의 기친이라든지 형세의 강약에 의해 인품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여러 가지의 계화를 함께 힘쓰는 자들이다. 가장 모범적인 계화한 자들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반쯤 계화한 자는 사물을 연구하지 않고 경영하지도 않으며 구체한 계획과 고식적인 의사로서 조금 성공한 그런 경지에 안주하고 장기적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어서 사람을 접대할 때에 능한 자에게 칭찬하는 일이 적고 능치 못한 자를 깔본다. 지위의 귀천과 형세의 강약에 의해 심하게 인품을 구별한다. 그러므로 국민이 저마다 자신의 영화와 욕심을 위해 애쓸 뿐이지 여러 가지의 계화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는 않는 자들이다. 이게 반쯤 계화된, 우리가 다른 표현하면 반쯤 계몽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는 야만스러운 종족이다. 천만 가지 사물의 규모와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경영하지도 않는다. 능한 자가 어떠하고 능치 못한 자가 어떠한지 분별하지도 못하여 거처와 음식에도 일정한 법도가 없다. 또 사람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기강과 예법이 없기 때문에 천하의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계화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 이제 논했는데, 그렇지만 스스로 힘쓰기를, 힘쓴단 말은 노력하는 거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반쯤 계화한 자와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라도 힘쓰기를 그치지 않으면, 제가 표현이 잘못했네요. 계속 노력하면 이 말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힘을 쓰면 반쯤 계화한 자와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라도 계화한 자의 문지방에 이를 수 있다.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힘쓰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반쯤 계화한 자들의 나라에도 계화한 자가 있고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들의 나라에도 계화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계화한 자들의 나라에도 반쯤 계화한 자가 있고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가 있다. 뭐 당연하죠. 완전히 100% 뭐든지, 그죠? 계화된 사람들만 있는 나라도 없고 또 100% 계화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나라도 없겠죠. 물론 그 전체적인 비율로 따질 때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계화한 사람들이 많으면 계화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죠? 막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한꺼번에 계화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니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다면 이는 오랑캐 나라에 있더라도 계화한 자이지만,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지 않으면 비록 계화한 나라에 있더라도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경우를 보기로 든 것이지만 한 나라의 경우를 논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민 가운데 계화한 자가 많으면 계화한 나라고, 반쯤 계화한 자가 많으면 반쯤 계화한 나라고,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들이 많으면 계화하지 않은 나라다. 반쯤 계화한 자를 권하여 이를 행하게 하고 아직 계화하지 않은 자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화한 자의 책임이고 직분이다.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자기 그 유학 경험 모든 걸, 그죠? 겪은 후에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자기가 느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화한 사람들이 외국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많이 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실의 개화는 세계 만국을 통하여 동일한 규모로 천만년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았지만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개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합당하던 것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저쪽에서는 줬던 것이 이쪽에서는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고금의 형세를 참작하고 피차의 사정을 비교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개화하는 자의 큰 길이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고금의 형세를 참작하고 동서고금의 형세를 참작 고려하면서 피차의 사정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장점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단점은 우리가 뭐 좋지 않은 단점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개화하는 자의 큰 길이다. 자, 이런 문구는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지금도 이거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개화하는 일을 주장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개화의 주인이고 개화하는 자를 부러워하며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가지기를 좋아하는 자는 개화의 손님이며 개화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마지못해 따르는 자는 개화의 노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노예나 다름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주인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손님의 자리라도 차지해야지 노예의 대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손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 주인의 예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진취적 용기를 갖고 자기가 분발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주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유길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이름과 자리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죠? 또 옛날의 주인을 손님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분발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노예가 되면은 언제나 남의 지위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부끄러운 일이 적지 않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 토지와 국민도 보전할 수가 없어 개화한 자의 더부살이가 되기 쉬우니 개화한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또 사람의 기질로서 논한다면 개화하는 일에 손님의 자리나 차지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지만 시세와 처지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뛰어난 지혜와 남다른 용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벗어나기가 어렵고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외국이 새롭게 개화된 것을 처음 보는 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싫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개화하게 되니 마지못하여 취하는 모습은 아까 말했죠. 개화의 노예 상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견문이 넓어지고 지각이 고명해지면은 비로소 개화의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힘써 노력하기를 쉬지 않으면 이제 이때부터라도 노력하면은 주인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게 된다. 그죠? 물론 처음에는 마지못해 문호를 개방했더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개화의 손님 자리까지 갔다가 여기서 더 노력하면은 이제 주인의 위치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개화하던 초기의 형편을 살펴보자. 그래서 지혜로서 잠깐만요. 시간을 한번 봅시다. 40분쯤 됐네요. 자, 세계 각국이 개화하던 초기의 형편을 살펴보자. 지혜로서 개화한 자는 규모가 온전하고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지혜로운 자들, 현자들이죠. 적극적으로 개화에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겠죠. 이건 이제 폐단이 없고 항상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용단으로서 개화한 자는 완전한 법도가 적고 무수한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차질을 빚는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용단으로 개화한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주인이나 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타인의 위력으로서 그죠? 개화한 자는 국민의 지식이 모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억지로 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떻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패단은 오히려 용단으로서 개화한 자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가 위태하니 나라 안에 커다란 적이 있는 것과 같아서 가장 어려운 나라다.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개화의 노예가 되어 남의 지위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마지못하여 나라를 보존하려는 계책을 쓴 것이지만 한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지키며 진취하는 기상이 웅장하므로 이 나라도 역시 나중에 손님의 자리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주인이라는 이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 개화된 세계로 그런 위치로 나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개화가 늦어지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일제치하에 식민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너무 문을 닫고 좀 미적거리다가 이제 뭐 당시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청일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약삭빠르게 어쨌든 그 서구 문물에 좋은 걸 다 받아들이고 무기도 현대화하고 뭐 일본이 우리보다 뭐 체격이 크고 뭐 신체가 더 좋아서 예전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로 전쟁하는 그런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개화의 정도에 따라서 국력이 달라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지난 역사지만 이 6.1준의 서유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그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와 국민이 똑같이 무식하여 지혜로도 하지 않고 용단으로도 하지 않으며 또 위력으로도 하지 않아 억지로 개방되는 이것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고쳐서 새롭게 하는 제도를 행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는 기력도 부족하여 개화를 좋아하면서도 본받지 않고 부러워하면서도 배우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남의 노예가 되어 개화하는 세력의 지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 개화는 실상의 개화와 허명의 개화로 분별할 수 있다. 실상의 개화는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깊이 연구하고 고정하여 그 나라의 처지와 시세에 합당케 하는 경우 그 나라의 상황과 그죠?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시대적인 그 당시 분위기 시대적인 뭐 이것도 어쨌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개화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유일주의 보는 실상의 개화, 실용적인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반면에 허명의 개화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남이 잘된 모습을 보면 부러워서 그렇지만 부러워서 그렇든지 아니면 또 두려워서 그런지 어쨌든 앞뒤를 헤아릴 지식도 없이 덮어놓고 시행하자. 무조건 받아들이자.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장점과 단점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시행하자고 주장해서 돈은 많이 쓰면서도 실용성은 거의 미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허명의 개화라는 겁니다. 6.1준이 볼 때. 그죠? 맞는 말이죠. 예. 외국과 처음으로 통한 자가 한 번씩은 허명의 개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놀랐으니까. 그죠? 이런 뭐 문명도 있었구나.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 발달한 거니까.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할 때, 그죠? 이 허명의 개화를 겪을 수 있겠죠. 한 번씩은 이렇게 허명의 개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외국과 접했을 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얻게 되면 비로소 실상의 개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그러므로
남의 장기를 취하려는 자는 결코 외국의 기계를 사들이거나 기술을 고용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재주를 배우도록 하여 그 사람이 그 일에 종속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계만 사들이고 뭐 돈만 들여서 기계만 사들이고 끝이 되면 안 되지요. 기계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 달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럼 그 기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 그 유대인 뭐 탈무드입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유교준이 보는 입장이죠. 사람의 재주는 끝이 없지만 재물은 일정한 한도가 있다. 만약 자기 나라 국민이 그 재주를 익힌다면 당장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국내에 전파하여 그 효능이 후세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계를 사들여 왔을 경우에 그 기계가 못 쓰게 되면 기계가 다시는 없게 되며 외국의 기술자를 고용하더라도 그 기술자가 떠나면 기술자가 다시는 없게 된다. 어떤 기계와 어떤 기술자가 그 일을 다시 행하겠는가? 없으니까 기계도 고장나고 없고 기술자도 가고 없으면, 그죠? 그 기계를 다시 사들이고 그 기술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니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면 우리 돈만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허비한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돼. 전부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개화하는 일은 남의 장기를 취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는 데에도 있다. 남의 장기를 취하려는 생각도 결국은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재주를 취하더라도 실용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자기의 재주가 되는 것이다. 시세와 처지를 잘 헤아려서 이해와 경중을 판단한다. 이해타산을 잘 따져보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판단한 뒤에 전후 앞뒤를 잘 가려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맹목적인 수용보다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개화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고 또 문화 강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한류라는 이름하에 지금 전 세계적인 문화 강국, 미국, 프랑스, 한국 지금 이렇게 꼽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과 프랑스가 문화 강국 2대 강국 중에 하나인 2대 강국이었는데 지금 한국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하는 국뽕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아도취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좀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지나친 자는 아무런 분별도 없이 외국의 것이라면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외국 모습을 칭찬하는 나머지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패단까지도 있다. 이들을 개화당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어찌 개화당이랴. 사실은 개화의 죄인이다. 그렇죠? 한편 모자라는 자는 완고한 성품으로 사물을 분별치 못하여 외국 사람이면 모두 오랑캐라고 외국 물건이면 모두 쓸데없는 물건이라여 하고 외국 문자는 천주학이라 하여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만이 천하제일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피해 사는 자까지도 있다. 이들을 수구당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보수 수구할 때 그 의미죠. 이들이 어찌 수구당이라. 사실은 개화의 원수다. 그러니까 개화의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개화의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잘 고려하고 판단을 잘 해야 뭐 여기 나온 말처럼 성인 말씀에 지나침과 모질함은 같다라고 했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뭐 50분이 다 됐어. 이제 마칠 때 됐는데 우리가 이 유길준 지금 텍스트를 거의 다 봤어요. 뒤에 조금 물론 남아 있지만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이쪽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그 유길준의 이 서유견문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길준이 그냥 허투루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걸 깨달은 인물이구나. 유학생활 동안에 그런 걸 우리가 이 서유교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이 됐네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6장이, 오늘 6장은 이걸로 끝을 내고자 하는데, 그 351쪽에 보면요. 심화 문제 보십시오. 351쪽에. 네? 그래서 전통에 대한 재조명과 긍정적인 재인식을 통해 전통을 재발견하는 문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그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통문화가 인간의 존엄과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의해보자. 그래서 이 내용도 혹시 기말 과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심화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한 문제 중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351쪽까지 우리가 인도를 나갔다 보고, 이제는 마지막 장, 그 7장 생명과 자연, 이것만 남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수업을 일단 마치고요. 다른 주제로 또 뒤에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